자, 잠깐요. 지금 한 절반 정도 시간이 갔는데 문제는 3개 남았고 쉬는 시간 없이 계속 가는 게 좋을까요? 좀 쉬었다 갈까요? 예? 아, 계속? 네,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네. 자, 3번째 질문인데요. 학습 동기 회복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 일단 이유,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죠. 2번째, 호기심이나 관심은 누구에게나 있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돕는 것도 있고요. 3번째는 일단 우리나라에는 좋은 콘텐츠가 많으니까 선생님들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뭔가 아이를 이제 살짝 꼬시는 보상책 뭐 이런 것들도 방법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요. 먼저 아주 행복한 아이들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곤충도 없고 자동차 마니아. 잠깐 기사를 확대해 보니까요. 이 친구는 S대를 갔는데 꿈과 학업은 별개가 아니다. 둘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학업에 치여 사실상 대학에 와서 꿈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의 깊이를 키워가다 보면 많은 기회가 생긴다. 꿈에서부터 공부를 출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친구는요. 학교 생활과 자신의 관심 분야를 접목시킬 수 있다면 정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친구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학생까지는 공부보다는 오로지 곤충 관련 사육과 정보 검색 아니면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했다. 이럴 수 있죠. 당연히 성적도 좋지 않았어. 우연히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사정을 아는 선생님이 교내 과학탐구대회에 참여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고요. 선생님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어 그간 사육장에서 곤충들을 관찰하고 기록했던 결과들을 정리해 제출했는데 그게 좋은 결과를 맺어서 1위를 했고요.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수상을 하고 결국은 뭘까요? 그걸 바탕으로 곤충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명문대에 합격하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되줬죠. 중학생 때 기본적인 교육과정에는 이해가 부족했다. 참 말을 애매하게 하죠. 공부를 못했다 이런 얘기죠. 이후 곤충학과 연관 짓거나 곤충학을 공부하기 위한 요건으로 공부하니 모든 공부가 즐거웠다. 영어 공부를 통해 곤충학 해외 저널을 읽거나 해외 곤충학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수 있었고 또 수학 공부를 통해 동물 생태학에서 주로 다루는 수학적 모형 등을 이해할 수 있었다. 다른 과목에서 좋아하는 관심사인 곤충과 연관성을 확장해 가면서 나중에 결국엔 자연스럽게 새로운 지식 자체를 즐기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적인 모델이죠.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첫 번째 질문 뭐냐? 이런 성공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문제지요. 예외적인 경우죠.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바로 이 학생들의 남다른 재능과 노력이 있었겠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누구나 다. 뭐냐? 어떤 학생은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관심도 없는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국어, 영어, 수학에 관심이 안 생겨. 자기 관심을 가지고 뭘까요? 공부를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공부는 국어, 영어, 수학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뭘까? 나중에 제가 이제 학습 코칭 다음 주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사람 머릿속에 뇌신경세포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람 머릿속에 칸막이가 있나요, 없나요? 예를 들면 팔다리를 움직이는 부위와 내장을 움직이는 부위 이게 구분이 돼 있긴 해요. 근데 칸막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가 공부 잘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뇌과학적으로 보면은요, 어떤 정보 처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뇌신경세포의 발달 정도가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국어, 영어, 수학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뭘까요?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뭔가, 내가 세상도 이해하게 되고 내 재능도 발견하게 됐어. 그때 가서 국어, 영어, 수학을 시작해도 늦지 않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럴 기회가 많은 아이에게 주어지지 않죠. 맞습니까? 그게 예외적인 경우를 낳는 이유죠. 모든 아이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출발을 어디에 삼느냐. 국어, 영어, 수학으로부터 출발하느냐 아니면 나의 관심으로 출발하느냐에 따른 차이라고 봐요. 자, 중등 때까지 좋은 성적을 받는 경우에 대한 한 SNS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좋은 성적을 받는 경우는 일단 공부 위에 유리한 머리, 벼락치기로 고득점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두 번째, 기출과 예상 문제 풀이 위주로 학원에서 철저히 관리하는 경우도 중학교 때까지 좋은 성적을 받는다. 그다음 세 번째, 독서량이 충분해서 열심히 안 해도 좋은 성적을 받는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독서량이 충분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됐다. 읽고 문제 푸는 능력이 발달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냥 열심히
소위 습관의 힘으로 공부를 한 친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한 부모님이 이런 이제 조언을 했어요. 공부 방법은 스스로 터득해야 효과적이고 대학에 가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하려면 효과적인 것 같고 대학을 가고 앞으로 깊이 있는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독서를 하지 않고서는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 저희 집 고1은 애석하게도 이 중에서 어리버리한 4번 타입이었대요. 예? 그냥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하는 편이었는데 예.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찾기 노력했는데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못 찾고 헤매던 중에 1학기를 보내고 여름방학부터 모든 걸 내려놓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했겠죠. 뭐 기출문제, 예상문제도 해봤고요. 책 읽기 수준 팍 낮춰가지고 독서했습니다. 지난 학기 중에도 문제풀이 지향하고 제대로 읽기 하는데 뭔가 구름이 걷히는 느낌이 난다고 하네요. 거기에 희망 걸어봅니다. 단순 문제풀이보다는 독서가 나중에 더 많은 걸로 돌아올 것 같아요. 라고 경험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성공 사례를 충분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그런 이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제가 한번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제풀이를 지향하고 제대로 읽기를 하는데 뭔가 구름이 걷힌다는 느낌. 이건 뭘까요? 바로 이거 아닐까요? 이런 질문이죠. 뭐냐? 공부를 하는 것과 공부가 된다는 느낌 여러분들도 구분되시죠? 예? 맞습니까? 예. 뭔가 내용이 들어오고요. 아, 이런 게 있었네?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풀리는 걸. 야, 이게 재밌네 이거. 예. 이런 느낌과 그냥 공부하는 느낌은 구분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구분할 수 있죠. 예. 이거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아이들은 그냥 먹기 싫은 밥 꾸역꾸역 먹듯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뇌가 반응하지 않아요. 놀랍게도요, 뇌 무시 증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뇌의 주인인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요, 뇌가 반응하지 않아요. 예. 자,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한 신문 기사에다 갖고 왔는데요. 최근 국가 수업 과정을 현상 기반 접근 방법이라는 모델로 바꾼 핀란드의 사례를 든다. 현상 기반 접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찾아와 봤습니다. 현상 기반 접근의 실제 사례예요. 뭐냐면 학교 급식이 핀란드 7학년 한 학교의 학습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하나의 과목이에요, 과목. 과목의 제목이 학습 급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화학 시간에 뭘 배우냐면 음식의 신선함은 어떻게 유지될까? 수학 시간에는 식재료의 가격, 급식 가격은 어떻게 형성될까? 종교 시간에는 특정 음식이 제한되는 종교를 가진 학생들에 대해 학교는 어떻게 급식해야 될까? 가정에서는 학교 급식의 가정 과목에서는요, 균형 잡힌 한 끼 구성은 어떻게 될까? 사회 과목에서는 핀란드의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제도의 역사와 특징을 같이 공부합니다. 이 정도면 애들이 재밌게 관심을 갖고 공부할 만한 한가요, 안 한가요? 바로 그게 현상 기반 접근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 여기서 되게 중요한 문제의식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핀란드 교육에 참 매력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되게 중요한 거, 우리가 배울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아이 탓을 하지 않아요. 핀란드는 아이들이 정말 즐겁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최선을 다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유쾌한 공부 추억을 주거든요. 평생 공부와 친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부모는 가만히 있어도 뭘까요? 학교가 그렇게 해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이 일부 있는 거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를 해본 결과 내린 결론이 뭐냐? 국어, 영어, 수학, 과목 구성이 재미가 없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 과목 구성을 다 허트러뜨리고요.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새로운 접근 방법을 통해서 뭐냐? 이거 아이가 학교 급식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런 겁니다. 태풍 오면 태풍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태풍 때문에 힘들거든? 그럼 당연히 관심이 있죠. 그걸 갖다가 이제 뇌과학자들은 지각 행동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사람은 뭔가를 느끼면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 그런 학습을 누가 싫어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책임. 아이한테 있을까요? 또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 아이도 흥미를 느끼고 싶거든? 그럼 이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찾아주는 쪽으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핀란드의 노력이에요? 근데 너는 왜 공부에 관심이 없니? 벌써 느낌이 약간 다르죠? 마땅한 대책도 없이 아이한테 흥미를 느끼라 그래. 관심을 가지라 그래. 가능한 일일까요, 이거? 자,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바라는 것을 미국의 한 웹사이트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에.
실질적이고 쓸모 있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저희가 선택하고 저희가 중심이 되는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루해서 도저히 배울 수 없으니 새롭고 흥미로운 교수법을 가르쳐 주세요. 정보 전달의 역할은 그만두세요. 다 구글에 있습니다. 선생님은 저희 삶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다양한 멀티미디어 도구를 이용해 상호작용에 풍부하고 깊이 있는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도 똑같은 요구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이 과연 달라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입시제도와 사회적 차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죠. 근데요, 저는 이제 근데 어쩔 수 없어. 왜? 입시제도는 안 바뀌고 사회적 차별은 매우 심각해. 근데 우리 아이는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공부시켜야 돼. 결국 이제 이 공식이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죠. 몇 명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과연 몇 명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든 아이들이 즐겁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만의 길을 가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나라에도 저는 없다고 보지 않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중요한 건 뭐냐? 문제의 본질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이는 공부에 관심이 없어. 애가 이미 쓸데없는 것만 너무 신경 쓰고 이러면 뭘까요? 애를 바꿔야 되죠? 다시 집어넣었다가 꺼내든지. 제가 볼 때 불가능한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동기부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쭉 생각해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기심과 관심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생각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리고 다른 생각들이 이 생각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실제로 이제 동기부여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일단 많은 교육학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현실적인 생각을 기적의 공부방에 남겨주셨는데 그걸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동기부여 방법에서 보상이 일단 기본적으로 쓰이네요. 칭찬과 또는 상장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일종의 미래 직업과 연결시켜서 끊임없이 아이에게 뭔가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외적 보상이라고 얘기한다면 내적 보상 측면도 얘기를 하시네요. 새로운 책과 교재 그리고 예를 들면 만화책 같은 것들 활용해서 뭔가 내부에서 뭔가 긍정적 감정, 재미있다는 감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모들의 생각들이 좀 잘 드러나요. 글들을 종합해 보니까 일단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동기부여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주류 흐름은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이게 문제죠. 그죠? 위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못하면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다.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동기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공부는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생각도 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을 주면 아이가 공부를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면 그게 습관이 될 거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상을 주고 근데 여기서 이 보상 결과 관심이 생겼어 이제. 그 관심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자기학습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의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동기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특히 어려운 과목은 뭐가 중요하다?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적에는요, 부모님의 생각 속에 뭔가 아이 동기 구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데 제가 한 중요한 공식을 하나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다가 공부를 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안타깝지만 집안이 쫄딱 망하면 공부하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특히나 재미있게도 삼각관계가 되게 공부에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애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공부를 하긴 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학창시절의 아이들의 삶을 여러분들도 비슷할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다가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는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계기를 통해서 시작은 했는데 어떤 사람은 지속되죠. 발전하죠. 근데 어떤 경우는 끝나 거기서. 이 차이가 뭘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게 제가 볼 적에는 가장 중요한 관심과 흥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호기심과 관심으로 출발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시험 공부 여러분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왔던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적 있으세요? 자, 두 번째. 공부와 시험 공부는 근데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요 생각 해봐야죠. 문제는요, 요것만 잘 구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지금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 시험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왜?
시험 공부를 통해서 나는 소속감도 빼앗겼고 자율성도 박탈당했고 유능감은 땅바닥에 처박혔거든. 나는 시험 공부가 지겨운 거야. 하지만 나도 공부는 하고 싶어. 왜? 나 궁금한 거 있거든. 알고 싶은 거 있거든. 나 배우고 싶은 거 있거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현실에서 지금 분리되잖아요. 그죠? 접목시키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시킬 수 있을까? 예.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이쪽이 되게 강하죠. 억지로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예. 그러면서 선택한 게 뭘까요? 사교육입니다. 여러분들. 사교육의 본질을 잘 아셔야 돼요. 예. 억지로 시키니까 여러분들은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은 감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아, 잘 시키고 있대. 아이가 몇 살이죠? 4살이요. 예. 그때까지는 가능합니다. 예? 그때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 안 되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학원이 없으면은요, 아이를 공부시켜주는 학원이 없으면 우리나라 부모님 생각을 많이 바꿨을 거예요. 왜? 아, 이거 시킨다고 안 되는 거구나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사회가 학습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위탁기관에 딱 맡기는 거예요. 거기서 시켜주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그럼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학원에 일주일만 다녀보세요. 아, 그러면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부는요,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불리한 거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부는 뭘까요? 공부일까요? 시험 공부일까요? 우리 아이는요, 시험 공부가 불리한 거예요. 우리 아이는. 근데 불리한 거 자꾸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피하는 거지. 유리한 걸 하고 싶은 거겠죠. 그 생각을 꼭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 마음으로 전해보고 싶어요. 아이들 마음은 뭐냐? 저에게도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저도 저에게 잘 맞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찾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기본적으로 문제집 3권은 풀어야지. 이런 폭력적인 생각은요, 여러분들에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건 철저하게 학생을 뭘까요? 공부 기계로 취급하는 이 사회의 못된 인식이 여러분들을 오염시킨 거거든요. 자,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공부는 뭘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걸 생각하셔야 될까요? 우리 아이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공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가 되든 있겠죠. 왜? 안 그러면 걔는 내사 상태거든요. 뇌는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경우에 따라 다르게는 하겠지만 저는 최소한 초등학교까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우리 아이가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공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공부가 좋은 추억이 생겨요. 그 다음에 관심사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뇌가 충분히 발달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런 거예요. 공부를 좋아하는 상태에서 충분한 뇌의 역량을 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에 도전하면은요, 되게 쉽게 잘할 수 있거든요. 자, 4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번째 문제는 어릴 때 신동과 영재가 대부분 몰락한다네요.